자, 9월 시사상식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홍범도 장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좀 더 후에 찍은 거고, 아마 여러분들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아마 안경을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천 홍범도 선생 보면은 이제 이전까지 이제 평양에서 이렇게 있다 출생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약간 이 독립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적 맞서 싸우는 쪽으로 했었던 분들, 민족주의 계열이죠. 김구 선생이나 홍범도 선생 같은 분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일본군을 사살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제 치하에서 이제 그 일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그걸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연제에서 연해지 이동하고, 그 당시 뭐 만주 사변이나 연해지에 대한 자유시 참변이나 기타 등등 다 겪게 되는 그 전에 이제 전투에서 승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끌어간 봉오동 전투였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 유해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우선 이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이란 사람을 다이렉트로 묻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군 제1대대를 완전히 섬멸시킨 봉오동 전투도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청산리 대첩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첩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혁혁한 승리를 했었을 때 대첩을 붙입니다. 전부 다 이제 일본하고 싸웠을 때죠. 진주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한산도도 대첩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행주 대첩 붙여주죠. 거기다 청산리 대첩까지 합쳐 대첩이 4가지를 붙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상자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일본군을 물리쳤을 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 다른 전쟁보다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국하고의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이 속구를 했었던 건 중국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 홍범도 장군의 일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물을 리는 없고요. 여기에 속해 있었던 홍정 장군이 이제 봉오동 전투를 마치고 북로군정서로 들어가게 되죠. 이 북로군정서에 이제 김자진 장군이랑 같이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익숙하신 그림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중광단에서 북로궁전서로 바뀌게 돼서 이제 왕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 좀 유명한 게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 뮤지컬로도 있죠.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활동을 했었던 것 중에 신민회가 있었죠. 신민회 같은 애국계몽 운동 계열이긴 합니다만, 이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해서 우리의 무관들을 양성하는 하나의 학교로서 활동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다른 거는 그거에 덜 유명합니다만, 여기 권업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한성정부 만들었을 때 하나로 합쳐졌을 때 정부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한광복군 정부랑 북로군정서, 그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정도를 조금 기억하시고요. 뭐 위치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묻는 건 국사시험이죠. 그래도 우리 지식 정도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는 이쪽에 있었어요. 봉오동과 청산리 위치 보시면 우리는 한국 보이시고요. 위에 완전 이제 간도 부근에서 봉오동과 청산리 위치가 보이시죠. 바로 이 백두산 라인에서 위쪽에 올라가면 청산리고, 가장 끝에 이쪽에 두만강 라인에서 올라가는데 이쪽이가 봉오동이다라는 거 위치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군이고, 실제로 이제 좀 유명했던 이 한국독립군에 대한 활동인데, 상선보정투라고 있습니다만, 이때 한국독립군이 사실 2가지가 있거든요. 이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독군이 또 있고, 여기서 이제 한국독립군이 이쪽 상성보 영릉가 전투라든지 전자전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삼부도 보이는데, 이 삼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애매한 게, 삼부라는 게 형성이 됐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었죠. 결국 일본이나 또는 러시아군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게 했었습니다만, 제대로 형성이 못 됐죠. 그리고 하나의 지식을 드리자면, 여기 조선이란 단어 붙이고 혁명이란 단어가 붙게 되면 이제 그 공산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일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독립군이나 대한독립군, 한국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이제 분수 모델이라고 그래서 생활 스포츠에서 엘리트 스포츠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릅니다. 그러면은 엘리트 스포츠가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 분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기르게 되면은, 이 효과는 낙수 효과로서 이제 투자가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투자랍니다. 스포츠 분석을 형성하게 되면서 터프 스포츠가 엘리트로 성장하고, 그러면 스포츠 낙수 효과,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투자 효과가 들어오게 되죠. 다른 데서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엘리트 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거점이죠. 집중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지중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 메달 가능성 높은 것을 금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풀뿌리 스포츠라고 그래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성장하게 되면서 하는 건 차이가 있고, 집중해서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리트 스포츠가 굉장히 발전했던 데가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 혁혁한 전공을 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약간 들어오게 되면서 엘리트를 기르게 되고, 한두 명이 투자해서 완전히 학교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이 LT 스포츠는 지금 약간은 예전에 스포츠 선수, 이 사람들의 인생으로 봤을 때 어떤 스포츠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 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외의 삶이나 어떤 사회적 성장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세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마인드는 안 될 텐데,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 기르는 건 시스템이 비슷하죠.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학교 성적 이런 거 안 봅니다. 무조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하게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볼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이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엘리트 스포츠가 시작되는 게 10대, 지금 10대 이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야죠. 도쿄 올림픽, 뭐 여기 보시면은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비꼬는 여러 가지 포스터들 때문에 진짜 정상 올림픽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도쿄 올림픽이 끝났죠. 그리고 지금 뭐 패럴림픽도 이제 끝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남겼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운영되었냐라고 얘기한다면 또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출제를 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 또 최다 금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 이런 정도로 정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지금 뭐 역전에서 그렇습니다. 안산 선수죠. 안산 선수에서 뭐 국대 선수 헤어스타일, 여성 선수 선정기에서 쇼컷 캠페인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안산 선수 옹호하게 썼겠죠. 한정원 같은 이제 여성 운동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가장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는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한산 선수의 헤어컷에 뭐 제약을 걸고 여기서 논조를 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전체 이제 양성 간의 갈등처럼 이제 표출화시키면서 여기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엄청나게 여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여기에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 단순히 이게 페미다 뭐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이 페미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적 규정 자체가 서로 잘 돼 있지 않죠. 마치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궁에서 최초의 그 메달 3개를 한꺼번에 땄던 최초의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최다 관왕을 최초로 차지한 큰 의미가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들이 있게 됨으로써 상당히 좀 독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성적들을 냈었고, 도쿄올림픽이 이전올림픽과는 가장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식어 있었고, 굉장히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잘 운영했다라는 게 제 결정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조용히 잘 지낸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부나 여러 가지 상승 효과를 기대해야 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손해를 많이 봤죠. 예, 그래서 대운영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진행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최지 파리 정도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가석방 됐죠. 207만에 가석방 되게 되면서 했는데, 삼성이라는 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파운드리 업체별 시장 점유율 보시게 되면 17.4%, 지금 가장 선도하는 TSMC에 비해서 3분의 1보다 적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다른 세계 SMC, UMC, 글로벌 파운드리를 다 합친 정도가 이제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의 위치는 1등하고 차이도 크지만 그렇다고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 비해서도 차이가 큰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은 지금 보다시피 2020년 24조 6천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죠. 그래서 이후에 이거보다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석방이 되게 됐고,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사람 가석방 했다고 그래서 삼성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5년 동안 취업 제한이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여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방지된 상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라는 개념 좀 아셔야 되고 이제 실제로 이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얘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석방 보면 이번에 나온 게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나왔죠. 모범수, 10년, 유경영 연구 3분의 1이 지난자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심사위원회 통해서 이제 대상자 하게 되고 무경은 10년, 유경 남은 형 기간 동안 가석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적인 이제 본인이 문제를 일으켰던데 똑같이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없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이제 뭐 양육에 대한 뭐 필요가 있다든지 뭐 부모님이 이제 병드셔서 이런 경우도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행동의 제약은 일반 사람과 같을 수는 없겠죠.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됩니다. 선고받은 자 일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상신하고 대통령 명으로 하게 되고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 이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게 함부로 남용될 경우 당연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형법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법적인 절차적 정의가 어긋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집행 문제나 형선고 효력 상실 등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든지 그치 뭐 새해 들어가면 설날 특별 사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권한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성격 자체,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제 최저생계비 지금은 치면은 중위소득의 어떤 2분의 1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는 거기서 이제 부족분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서 주게 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고요. 또한 이제 근로장려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제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근로를 통해서 2년 동안 하게 되면 그간 동안 같은 금액을 적금을 부어서 국가가 이제 거기서 보전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일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제도, 당연히 개인 사업자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면허가 있는 전문직은 해당 안 되고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해당형 반기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 반기별 신청하는 거. 그래서 반기별이라고 한다면 6개월 단위로 이게 해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차 재난 지원금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88% 25만 원씩 주게 돼 있죠. 연령별로 이제 신청 기간 따로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나 뭐 네이버나 어떤 이런 데서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놓으니까 언제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추경안 보시면 33조에 3조 원 더 들어갔죠. 총대체 36조 원에서 바로 첫 번째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 절반 이상 들어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상공인도 있고요. 국민지원금, 상승소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지원금 범위가 제일 크죠. 10.4조라는 거 있고요. 백신 방역복에 4.4조 있습니다. 당연히 백신 구매 접종해서 지금 뭐 어떤 모더나니 뭐 화이자니 많이 구매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키트라든지 이런 비용도 여기에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및 민생안정 지원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경제 활성 지원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상공인 지원이 피해 지원이 있고요.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방재정 있죠. 지방경제, 지방교육 재정 부금 해가지고 지방이드가 주는 12.2조. 이거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정 예산에 보면 주거부담 완화나 취약계층 돌봄 생계금융부담 완화 같은 거 그래서 생계나 금융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전해주는 제도들이 추가 경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재원조달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추경안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국민 지급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추경안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커지지 않게 이제 막게 했었죠. 자, 코로나입니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이번 mRNA 백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mRNA 백신 해가지고
고등학교 언어 영역인가요? 거기서 이게 과학 지문으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알고 계시지 메타버스 오늘 주제도 있습니다만 뭐 제페토나 메타버스 같은 개념도 고등학교 과학 지문에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 과학 시간에 푸는 게 아니고 언어 영역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히지가 않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언어 영역이니까 언어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쉽게 가독성 좋은 지문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mRNA 백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세포 속에 들어가요. 코로나 단백질이 발현된 세포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코로나 단백질이 발현됐지만 코로나 일으키는 거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역 세포를 형성하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신 맞으면은 약간 움찔움찔하고 아프게 되는 게 일종의 면역 반응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차, 2차 접종이 끝나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였는데 2차 화이자 때는 정말 막 고열에 그다음에 막 겨드랑이 멍울이라고 하죠. 림프종 붓교, 지방종 생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아픈 건데 이게 뭐 심각하게 죽을 병은 아닙니다만 열병처럼 그렇게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백신을 주입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몸속에는 코로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구분이고 얀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좀 없죠. 물론 그 효과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mRNA 같은 게 임상 3상에서 결과는 90% 이상 현응입니다. 심각한 부작용 관찰되지 않던데 지금 뭐 심낭종이나 몇 가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1년에서 했는데 백신 운송이 영하 70도입니다. 요게 조금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고 1회 접종 2만 원이에요. 이거 국가 이제 다 부담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거고요.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도 똑같이 mRNA 같은 거고 3상 끝났고요. 94.5%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등도 부작용, 약간의 모더나는 좀 아프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회 접종 25,000 조금 더 비싸고 영하 20도 화이자보다는 조금 덜 낮은 데서 진행되고 아스트라제네카 실험보관 가능하죠. 임상성분의 70%입니다. 부작용 역시 없다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혈전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0억도 이제 하나에 3,000원, 4,000원에서 이제 저가용 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백신이었고 제가 먼저 맞았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교차 접종했는데 교차 접종의 효과 같은 경우는 더 좋다고 합니다. 양쪽에 대해서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접종 강만 잘 유지하게 되면 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똑같은 걸 두 번만 했을 때는 어떤 우리가 기량작용 이게 아픈 거나 이게 좀 적은데 다른 걸 맞을 경우는 다른 거 아픈 거를 한 번씩 다 겪어야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때도 힘들었는데 이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이죠. 미군 철수 3개월 만에 아프간 탈레반 이양했는데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의 수많은 것들 중에 이 탈레반이 완벽한 미국의 적이냐? 그렇다라기보다는 탈레반이 이제 순항적으로 이양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부족들 간의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 장악 지역이 있고 탈레반 지원세가 강한 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이 이것을 다 먹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이 탈레반이 이제 계속 점령하게 됨으로써 계속 세력을 이제 많이 잡고 있는 게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탈레반에 넘어가게 돼서 미군 같은 경우 이제 쓸데없는 이제 외국에 대한 어떤 강세를 보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탈레반 지도부입니다. 아이바툴라 아큰자다 해가지고 실제 지도자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야쿠브 부지도자 있는데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2인자였지만 오마르 아들이라서 군사작전 총괄해서 가장 이제 호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이쪽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부지도자 아쿠브랑 아큰자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 현재 탈레반이 이끄는 세력 중에 하나고 이러한 탈레반이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저항하게 됨으로써 내부적 내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금 안에서 굉장히 탈레반 정권이 지금 외국에 보이는 모습도 이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국민 생명 재산 보호나 이런 것들 잘하겠다라고 암묵적으로 아마 미국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를 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했다라고 있고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서 굉장히 잡음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입당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진짜 매일 뉴스가 펴지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처음엔 이제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와 이제 어떤 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처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경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하나씩 따박따박 쳐가면서 굳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응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많이 다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경선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서로 간에 어떤 경선 후보, 대선 후보로서 이제 지금 나서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의 이제 경선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참여 경선은 일반국민 1.1 나는 투표권 배분한다라고 하는데 후보의 동원력이 중요하죠. 실제 이걸 이제 악용해서 후보로 됐다가 이제 대통령이 참패했었던 사람이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MB죠? 이명박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패퇴를 해버렸고 결국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인원이나 이걸 동원해 갖고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일반국민 구는 모든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역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치 신인, 기존에 있던 사람을 위한 정치 신인,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형식 공청제입니다. 당원과 국민, 기초의 공천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현역 정치인, 세력을 갖춘 이제 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공론조사식 배심원제 같은 배심원이 TV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토론 능력, 언변, 동발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자신 있다라고 했다 지금 한 발 뺐죠. 아무래도 기존 정치인이 말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하게 됐을 때 역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라라는 얘기를 윤석열 씨가 자꾸 하는 이유는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면 될 자신이 있는데 경선은 지금 정치적인 면이 너무 좌우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올라갔던 지지도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다운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둘씩 이제 터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흠집 잡기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게 범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집값가열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게 뭐냐면 오른대입니다. 집값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안양하고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포 의향 보세요. 22.2하고 29.26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안산하고 시흥 오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번 금년 들어서 바로 오는 게 퍼센트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정도를 넘었죠. 집값이라는 게 24%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10억짜리 집이 이제 12억 5천만 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보다 그런 집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처럼 마치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수도권 아파트 값자리가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답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여기 보시면 바로 GTX입니다. 이게 어디에 도착하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쪽에 의왕에 신설레다 소리가 뜨자마자 여기서 한 달 만에 거의 1억씩 다 올라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 GTX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서울로서의 근접성이 좋아졌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해서 갑자기 이렇게 쓰게 되면 갑자기 변화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쪽에 이제 고속철도 하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그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GTX 처음에는 이쪽에 김포 쪽에 들어가서 이제 하려고 했었다가 결국 그쪽에서 이제 김부선이라고 부르죠. 부천 종합운동장만 연결하는 걸로 받게 됐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강동구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었다가 결국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얘기하고 받게 됨으로써 김포 지역의 집값이 엄청나게 들썩에 다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의왕 같은 경우 지금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운데 금정 가운데 여기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덕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쪽이 뭐 차가 많이 밀리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의왕하고도 가운데 보면 만든 거죠. 결국 이 고속철도라는 게 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지역 사람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놓다 보니까 갑자기 있던 집들을 다 회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 이 GTX의 노선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GTX가 놓이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집값의 변화가 굉장히 집값가에 나타나게 된다. 이걸 단순히 어떻게 보시면 이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 탓이지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 부동산 아파트 대책인데
이 대책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쭉쭉 18년, 19년, 20년, 21월 보시죠. 실적 상황인데 이게 출발점이 17년 4년 만에 거의 더블을 치게 됩니다. 아파트 평당 시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진 데도 있겠고요. 떨어진 데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발표되게 되면서 이런 집값의 변화 자체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지금 이렇게 되고 전국 전세값 같은 경우도 떨어질 텐데 당연히 집값하고 같이 올라가게 되죠. 전세값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서울 집값은 뭐 잡기 힘들 정도로 됐었는데 계속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이것이 언젠간 떨어질 거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정책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균등화 계획소득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해놓은 것 중에 가구 균등화 지수라고 나와 있죠.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가구, 소비 지수도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아이가 있다, 아이가 없다도 있고,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1인, 2인, 3인, 4인. 여기다 가구 균등화 지수, 최저 생계비에다 곱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구 소득을 통해서 그냥 바이렉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균등화 처리 과정을 해갖고 균등화 개인 소득을 뽑아야 되죠. 이것을 그냥 가구 소득 그 자체로 계산해버리게 되면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적자인 집이 있을 거고 적게 벌어도 이걸 남기는 집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균등화 소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계급여에 대한 얘기죠. 이쪽에서 나올 때는 이 생계급여라는 것은 급여 로 줍니다. 현금으로 이제 가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2020년 153만 원 이하면은 이제 생계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래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1촌 내 소득 재산 수지 함께 고이죠. 이게 폐지된다라는 거야.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부모나 이렇게 막 모시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고소득이나 고재산 이 부양 의무자가 있게 될 경우는 당연히 기준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1억 이상 버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생계금액 같은 1인 같은 경우는 54만 8,349원인데 이게 이제 58만 3,444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 인정인 차관에 생계급여 들어오게 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이거 신청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장애인이나 이제 노령으로 받게 되는 거 그것도 이제 급여 안에 내가 받는 소득으로 포함이 될 거니까 그거에서 남는 것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챙겨주는 개념이 될 겁니다. 생계급여도 지금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문제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 되게 됨으로써 빵꾸 나갖고 이제 더 걷게 되거든요. 이 생계급여도 지금 이게 당연히 시행돼야 되는 것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예산이죠. 항상 이 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사회적 삶의 질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삶을 챙겨주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미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여할 것인가, 그럼 이후 대통령, 이후의 정권은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블랙 펑거스 심텀, 바로 검은 곰팡이증입니다. 인도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코로나에서도 지금 계속 단계 나타나 있죠. 뮤 변이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 3명 정도 나타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람다 변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 페루에서 있는 것들이 이거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인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이 블랙 펑거스가 나타나는 거, 검은 곰팡이증이 나타나게 되면 현상인데 머리 아프고 열나고 폐에 콧물 나오고 기침 나오고 그다음에 목 숨쉬기 힘들고 물론 머미트 피토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코로나랑 감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만 이게 치사율이 50%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도 인구 비하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4,300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전염병도 강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 곰팡이증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엔 대사, 공사, 영사 차이 갖다 놨습니다. 김경석 영란시설 댓글 여력 자정 사건, 드루킹 사건이죠.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은 결국 실형을 받게 됐었고 이제 경감지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어떤 뭐 드루킹 사건이 어떻냐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총영사라고 나와 있죠. 다수 영사 상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영사가 위치해 보면 밑에 있습니다만 총영사 같은 경우는 대사 바로 아래 정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대사는 외교사절 최고 계급이죠. 상주하는 것으로서 국가장의 역할, 그쪽에서 완전히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가장 높고요. 파견에서 당연히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사의 위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공사, 파견되는 외교사절 이야기예요. 대사 다음으로 제2기구 외교사절이기 때문에 정권공사라고 나와 있죠. 대사 다음으로 위치에 있으면서 하게 되고 대사공사 자리수조 배치나 이런 걸 제한하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쉽게 얘기해서 대사와 공사 같이 가는 경우 없고 따로 가는 경우 많고요. 영사입니다. 외국에 있어요. 주재하고 있으면서 정권대사 공사 진지하자 하기 때문에 영사의 가장 높은 위치가 일종의 국무총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사는 대통령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앰베서더 미니스터 칸셀에 대해서 약간 구분을 해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오사카 총영사였죠.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쪽 자리를 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드루킹의 주요 활동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네이버 댓글 조작하고 댓글 조작해서 이렇게 되고 출판사 느릅나무에서 출판사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런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김 의원에게 1년 4개월 메시지 보면서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당연히 여기 보면 오사카 총영사 행정관 인사 청탁했다. 너 지금 이거 성공 시 오사카 총영사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협박성 메시지가 오게 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권을 주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냐 안 됐냐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11번까지 해봤고 남은 뒷부분 한번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